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는 EPL 소식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토트넘이 수비적인 팀들을 상대로 좀 고전을 했죠.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는 70분 때까지 1대0으로 끌려가는 상황이었고, 토트넘과 울버햄튼전은 심지어 울버햄튼에게 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토트넘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손흥민 선수가 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어쩌면 답은 손흥민 선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닌 걸지도 모릅니다. 손흥민 선수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이고, 그 답은 오히려 이 맨시티와 맨유나이티드의 경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 토트넘의 고질적인 상대방의 어떤 수비 블럭을 뚫는 방법, 상대방의 극단적인 수비 전략을 보여주면 과연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이 맨시티가 보여준 해답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에 토트넘의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앨런 시어러가 프리미어리그 스트라이커, 완벽한 프리미어리그 스트라이커를 만들려면 어떤 것들을 조합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오른발 해리케인, 왼발 살라, 그리고 결정력 해리케인, 헤딩 호날두, 힘과 움직임은 홀랜드, 그리고 The Brain, 이 뇌를 손흥민 선수를 뽑았습니다. 축구 지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를 언급한 것인데, 많은 팬들은 좀 황당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결정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손흥민 선수가 해리케인보다 낫지 않냐.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어떤 스트라이커도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뭐 헤딩도 잘하고 힘도 좋고 막 움직임도 너무 좋은데 축구 지능도 너무 뛰어나고 왼발 오른발 다 잘 쓰고 결정력도 좋고, 말하고 보니까 거의 손흥민과 비슷하지만, 여기 이 헤딩 부분이나 아니면 이 힘에 대한 부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죠. 나머지 부분은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리그 탑급의 어떤 수치를 보여주는 선수이기는 합니다만, 어쨌건 이 상황을 두고서 많은 팬들이 야, 이거 뭐 2000년대 초반에 나올 만한 그런 페이스처럼 느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어떤 그 속도 아니면은 결정력, 양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brainy forward,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축구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처음 들어본다 라고 하는 팬들의 반응도 있었고, 손흥민이 케인보다는 당연히 마무리를 잘하지, 46.8% 손흥민 선수의 골 전환율입니다. 진짜 뭐 슈팅하면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거의 손흥민 선수만큼 잘 어울리는 그런 선수가 없을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이 결정력은 엄청나죠. 그리고 손흥민 축구지능 뭐 이러면서 혹시 이거 아시아계 사람이라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 아니냐, 인종차별적인 발언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골의 어떤 득점 수로만 치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정력만 보면은 해리 케인보다는 훨씬 높은 게 맞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손흥민 선수는 분명히 좋은 선수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선수이지만 상대방이 낮은 블럭으로 이렇게 뭉쳤을 때, 그리고 수비적으로 나올 때 이 손흥민 선수가 고전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토트넘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있었죠. 맨시티와 맨유의 경기인데,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잘 들고 나오는 그런 포메이션을 짜는데, 이 맨유 같은 경우에는 4-2-4-0, 스트라이커가 없습니다. 4-2-4-0. 그야말로 완전 수비를 한 다음에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도를 읽을 수 있는 완전히 수비적인 전략이죠. 근데 이 맨시티가 이 맨유를 어떻게 상대했는가, 특히 이 4-2-4-0 포메이션을 깨기 위해서 스톤스와 로드리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토트넘도 이 부분이 적용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유의 전략은 사실상 이제 래시포드가 골을 넣었을 때 엄청난 골이었죠. 거의 뭐 로켓과 같은 골이었는데, 그 골을 넣었을 때 맨유가 이길 수도 있겠다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작전이 있었습니다. 일단 최전방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두고, 그리고 로드리나 스톤스 같은 선수들,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번에 출전을 했는데, 이 선수들을 위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로드리가 수비형 미드필더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가 공을 잡을 때 만약에 이 공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순간적으로 파고드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통해서 케빈 데브라이너의 공을 잡아내기도 하죠. 이때 사실은 슈팅까지 이어질 뻔했는데 카세미로가 가까스로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수비형 미드필더들, 그리고 원래는 센터백인 스톤스 같은 선수들이 위로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상대방, 그러니까 이 수비적으로 눌러앉아 있는 이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었고, 이건 9분대 장면입니다. 이제 로드리가 공을 받으러 들어가는 장면인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들이 다른 이 맨시티 선수들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서 있는 상황이지만, 패스 한 번으로 인해서 어쨌건 공격 이선까지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이 공을 받은 로드리는 재빠르게 홀란드에게 공을 찔러줬지만, 안타깝게도 홀란드가 이를 마무리하지 못하긴 했죠. 그런데 이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어쨌건 직접적으로 공격에 관여하는 것,
이것이 상대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스톤스가 공을 받는 부분인데, 야, 이거 보세요. 맨유 5명의 선수가 이렇게 일렬로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이 한 번 지나가니까 결국에는 맨시티는 5명의 선수를 뚫어낸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스톤스가 반대쪽으로 길게 공을 내주면서 도쿠한테 공을 내줬는데 이 패스도 굉장히 보기 좋았다. 그리고 맨시티의 어떤 이 수비형 미드필더에서부터 시작하는 공격,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이렇게 침투하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공간 때문에 포든이 반대쪽으로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맨시티의 첫 골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추격하고 있는 팀 입장에서 이 첫 골, 그리고 상대방이 앞서고 있을 때 동점골을 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3대1로 맨유를 이긴 맨시티는 이날 경기 결국에는 이 수비형 미드필더와 원래는 센터백이었던 스톤스의 엄청난 활약을 통해서 결국에 이기게 되었다라는 분석이 있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과르디올라 같은 경우에는 5명의 선수가 공격하고 5명이 수비를 하는 어떤 전략을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더 유연하게 이 전술을 쓰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스톤스가 미드필더로 올라오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로드리가 이 파이널 서드, 그러니까 이 공격 지역에서 어떤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새로운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건 공격적인 책임을 조금 더 지고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맨유를 상대로 굉장히 이 3골 다의 영향을 미칠 만큼 좋은 어떤 활약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도 사실상 이 경기가 풀렸을 때는 결국에는 티모 베르너가 골을 넣었을 때보다도 이 로메로가 올라와가지고 골을 넣어줬을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비카리오, 에메르송,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이렇게 사실 또 서고 비스마, 벤탄쿠르, 그리고 클루셉스키, 메디슨, 베르너, 손흥민이 이제 최전방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로메로가 올라와가지고 공격적으로 보태준다라고 하는 게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위협인지는 로메로의 골 장면에서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한번 보면은 일단 이제 스로인을 줬었고, 메디슨이 중간에 서 있는 로메로를 보고 이번에는 그냥 이제 높게 크로스를 줬죠. 이 높게 크로스를 준 거를 마무리를 했는데, 근데 로메로가 이렇게 올라오는 장면은 사실상 이러한 헤딩 장면뿐만이 아니라 상대방 수비에 굉장히 큰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여기 로메로가 없다라고 하면은 크리스탈 팰리스도 굉장히 여유롭게 수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뭐 크로스로 올지 아니면 뒤로 돌아가지고 패스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로메로라는 센터백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서 주니까 이 수비적으로 뭉쳐있는 이 팀들도 약간 당황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본래 예정에도 없었던 이 1대1 헤딩 경합을 해야 했던 크리스탈 팰리스는 결국에는 이 로메로에게 헤딩골을 먹히고 말죠. 이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축구는 전술적으로 굉장히 똑똑하게 이 선수들이 행동할 경우에 쉽게 풀리기도 한다. 쉽게 말해서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로메로가 올라오기까지 80분이 걸렸습니다. 무려 80분이 걸렸고 그 상황에서 로메로가 득점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맨유를 상대하는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예 내려앉아 버리는 전략을 쓸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맨시티는 일찌감치 그냥 로드리와 스톤스 보고 공격적인 역할을 더욱더 맡으라. 어차피 카일 워커, 디아스, 아케 같은 선수들이 뒤에 버티고 서 있으면은 상대방이 효과적인 역습을 할 수 없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겠죠. 근데 토트넘도 그렇습니다. 어쨌건 토트넘의 선수들이 뭐 반더벤 같은 선수가 일단 뒤에서 버티고 있다. 상대방의 역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도 드러났죠. 게다가 뭐 우도기, 에메르송이 조금 더 높이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비스마 같은 선수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전합니다. 그럼 토트넘도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냐? 로메로 같은 선수들이 결국에는 뒤에서 아무 할 일 없이 있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보태로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손흥민 선수가 잘 할 수 없는 헤딩도 해줄 수 있고, 더 나아가가지고 공격적인 패스를 로메로가 꽤 잘 넣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점이죠. 물론 포든이 이제 결승골을 넣은 건 80분 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이랑 비슷하게 풀린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맨시티와 맨유의 이 경기에서 맨시티가 거의 압도를 했거든요. 공격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작정하고 수비한 것 치고는 어쨌건 아쉬운 결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도 앞으로 좀 작정하고 수비하는 팀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특히 강팀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상대의 낮은 블럭을 뚫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토트넘도 맨시티의 이런 경우를 좀 본따서 적극적으로 로메로의 좀 공격적인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맨유와 맨시티의 경기, 그리고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ny away.